자, 이어서 수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수출자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수입자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출자 입장이 된다면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일단 계약 체결을 합니다. 무역의 이 거래라는 건,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물건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들이 쭉 있어요. 내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국가 혹은 시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등을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나와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사줄 어떤 거래 파트너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거래 파트너가 뭐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내 돈을 떼먹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뭐 평판이라든지 뭐 신용도라든지 업계의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뒷조사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뒷조사인 거고. 근데 어차피 이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 뭐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사기를 당하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배경 조사는 필요로 합니다. 이건 뭐 누군가의 개인 정보나 사생활을 추적하는 그런 뒷조사하고는 달라요. 신용조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그 신용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업계 평판도 좋고 거래도 굉장히 오래 했고 믿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넣어야 되겠죠. 제안을 합니다. 프로포저를 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거래 조건이나 거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청약과 승낙을 진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수출 계약의 체결 절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실질적인 수출입을 하기 위한 절차로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 강의 자료상에는 대금 결제 수단이나 대금 결제 방법을 신용장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오늘날은 뭐 그렇진 않지만 좀 대표적인 하나의 국제무역 대금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수출자가 신용장을 이용해서 대금 결제를 할 때는 신용장을 쉽게 말해서 접수하는 입장입니다. 신용장을 작성을 하는 것은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 발행은행이 하는 것이고, 은행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은 수입자고요. 물품을 구매하는 수입자가 하는데, 수출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대금 결제의 방식이 은행이 개입을 해서, 은행이 수출자, 그러니까 수출자는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은행이 이 수출자한테 돈을 주고 나서 수입자한테 그 대금을 이제 청구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 은행이 수출자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내 겁니다. 그 조건이 신용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무역 거래를 하는 거고, 이것이 나와 같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수입자에게 물건을 보내는데, 돈을 떼먹히지 않기 위해서 신용장이라는 대금 결제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나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럼 난 저 은행을 믿고 물건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행이 신용장 개설 은행이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조건을 수출자 입장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족시켜야 되는 거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조건은 대체적으로 양 당사자, 그러니까 은행 말고 원래 내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그 수입업자와 뭔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그 조건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장이 진짜 신용장인지, 그리고 신용장의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수입자와 이야기했던 부분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식들,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신용장이 나한테 대금 지급을 약속을 했는데 이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하는데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할 것이고, 물품을 조달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사오는 경우라면 그렇게 조달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출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수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반드시 수출 신고,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와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출 신고는 제가 아까 간세 보세선 이야기할 때 간세선 얘기했어요. 외국 물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거 수입 신고, 그거 할 때 수입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수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게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일종의 통관, 커스텀이라고 하는 건데, 통관이라는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수출 신고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수출 승인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국가가 이 물품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무조건 수출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90년대 중반에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도 거의 WTO 회원국이라면, 그 국가가 WTO 회원국이라면 거의 다 그런데, WTO의 정신이거든요. 자유로운 무역과 자유로운 수출입은. 그래서 그전에는 90년대, 그러니까 한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해도 수입은 더 엄격했고요. 수출을 하려고 해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내가 수출을 하고 싶으면 수출할 수 있고요. 수입을 하고 싶으면 수입을 할 수 있어요. 그 관련된 절차만 밟으면 돼요. 수출 신고하고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내고, 그것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꼭 기업이 아니더라 그냥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자유화되어 있어요. 그 자유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자유와 어떤 방임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국가가 봤을 때 그래도 관리를 하고, 이거는 수출하면 안 돼라는 물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니까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반드시 수출하면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수출은 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조금 물건의 성격이 조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 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수출을 하든 지지고 볶든 관여 안 해. 정부 입장에서 관여 안 해. 국가 입장에서 관여 안 해. 라고 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어떻게 하느냐? 대무역법에 따라서 산업통상부, 산자부죠? 산자부라고 하네요. 이 부서 명칭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저도 헷갈려요. 산업통상자원부,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고지해요.
수출입 공고, 뭐 통합 공고란 이름으로 이 일종의 공고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수출입 공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반드시 수출하면 안 되는 물품, 반드시 수입하면 안 되는 물품, 수출하도 되는데 할 때 허락받아야 되는 물건, 혹은 확인받아야 되는 물건, 수입해올 때 수입해올 수 있는데 수입할 때 검사받아야 되는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쭉 규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출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들이 있어요. 주로 뭐냐면 이게 약간 수출했을 때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제 화학 재료나 뭐 컴퓨터 IT 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화학 제품이다라고 하면 그냥 뭐 화학 제품이거나 하는데, 화학 제품이라는 것이, 이제 화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재료가 있다 보면 그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거나 융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 화약이나 폭발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 감독합니다. 수출을 하는 대상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얼마 정도 수량으로 수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동식물인데 이게 뭐 멸종 위기종이야, 그런 걸 수출하겠대. 예. 그럼 뭔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죠? 예. 그런 것들. 예. 수출을 하는데 무슨 칼인데 칼날이 1m야. 그럼 뭐죠? 도검 아니에요? 도검? 칼? 그거 수출하겠대. 그 국가가 그냥 수출해. 그러면 될까요? 그런 거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출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조건 수출 막는 거 있어요. 마약 같은 거 수출하겠다고 수출 신고하고 그러면 바로 감옥 갑니다. 그죠? 무조건 막는 거 있어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거를 왜 수출하겠다는 거야? 뭐 수입하겠다는 거야? 그런 물건도 있어요. 몇 가지. 뭐 향정신, 우리 이제 좀 고급 언어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하향류 이런 거. 그거 왜 수출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거 외에도 국가가 소위 말하는 전략물자라고 해서 뭐 어떤 대량 사살 무기나 뭐 미사일이나 아니면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독극물, 뭐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자재나 그러한 물품을 생산하는 설비나 이런 것들로 용도 변경되어질 수 있는 물품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출 승인 대상 품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국제 협약이나 국제 조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품목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를 설명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물품들의 대체적인 성격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게 실제로는 품목 등 물품 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 리스트를 찾아보면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수출을 하려면 이거 어느 나라에 누구한테 얼마 정도의 수량으로 수출합니다, 이런 거 다 이제 절차를 밟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출 승인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수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이제 대무역법상 규정하고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뭐 그리고 뭐 1년 이내이긴 한데 뭐 연장 가능합니다. 뭐 합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수출 승인 받아서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다 승인 받아야 돼요. 그냥 하겠다면. 뭐 대표적인 수출입 승인 기간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대무역법상의 수출입 승인, 수출 승인을 정부, 산자부나 아니면 관세청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업무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물품이 엄청 많고 그런 것들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부가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탁을 줘요. 주요 기관들한테. 예,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항공기 관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정부한테 직접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이런 데 가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예. 뭐 산업설비면 뭐 기계공업진흥회, 뭐 플랜트 산업협회 이런 기관들이 이런 기관이나 기구나 이런 단체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진행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또 뭐 수량이나 이런 것들 변경되거나 뭐 도착하는 장소가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것도 사실 관세와 통관에서 대외무역법 공부하면서 배울 내용이고 사실 또 전략물자 수출입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뭐 이 부분도 이제 심도 있게 다루려면 엄청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상무로운 수업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무작정 내가 수출하고 싶다고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국가가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들을 관리 감독하는구나 정도는 체크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승인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물품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뭐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생산을 하거나 국내에서 생산자로부터 뭐 구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물품을 확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서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국내에 있는 사람이든 뭐 어찌됐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이나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수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른 국내에 있는 업자로부터 내가 물품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 이 물품의 구매와 관련돼서 일종의 증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게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입니다. 신용장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요. 내국 신용장은 쉽게 말해서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여기 제가 뭐 교재에 있고 뭐 강의 자료에 있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이게 깊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을 하면 이런 서류들이 왜 필요하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물품을 최종 생산을 해요.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만드는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B사, C사, D사로부터 원자재나 부분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A사에서 최종 조립을 해서 이 회사가 수출을 한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A 회사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B 회사나 C 회사, D 회사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A라는 회사가 최종 완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면 이 최종 제품을 생산에 필요로 했던 부분품이나 원자재를 생산한 기업들에게도 수출 기업으로서의 법적인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주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이 B, C, D로부터 물품을 A사가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구매 확인서고요. 내국 신용장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이 무역 대금 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A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으로부터 내가 신용장을 발급을 받았고 저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완제품을 수출하면 저 은행으로부터 나는 돈을 받아. 근데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B사, C사, D사로부터 납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차피 저 은행으로부터 돈 받을 텐데 돈 받으면
BCD 업체한테 돈 줄게.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원래 오리지널 신용장이 있는 걸 바탕으로 각 그 개별 공급 업체에게 일종의 내국,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급받는 목적으로 원신용장을 바탕으로 끊어주는 서류가, 발행하는 서류가 내국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는 뭐 신용장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 부분, 그리고 관세 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한국은 납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세를 환급하는 거는 납부,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는 납부라고 하는 거고,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걸 환급이라고 해요. 결국 최근에 국민지원금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환급받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세금 걷어가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 일종의. 그리고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뭐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연말 정산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그 소득이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잖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내다 보면 자기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자기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럼 세금을 많이 냈을 때는 그걸 국가가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줍니다. 그럼 그때 세금 환급이 이루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세 환급이란 건 뭐냐면 관세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관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인데, 물품을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해 올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저걸 왜 돌려주냐? 자,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회사가 물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에서부터 원자재를 가지고 가야 돼요. 혹은 외국에서 가져온 원자재를 가지고 국내 다른 업체가 부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공급을 해줘야 내가 수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원자재나 부품에 들어가 있는 외국에서 온 원재료, 외국에서 수입된 원재료, 이 외국에서 들어온 원재료는 당연히 한국으로 들어올 때, 수입될 때 관세를 납부를 했겠죠. 관세 납부를 했겠죠. 근데 이 물품을 이용해서, 관세 납부를 한 물품을 이용해서 여러 업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처음에 원자재가 수입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줍니다, 국가에서. 왜? 그 물품,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는 그 물품이 한국에서 사용되어지거나 소비되어진다는 것을 전제하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이 수출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 세금을 환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국 신용장의 역할이 국내 업체의 어떤 물품 공급에 있어서, 이것이 물품이 조달될 때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냐, 관세가 납부된 것이냐, 이런 것들 다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이렇게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 사다 보면 영수증 보면 부가가치세 적혀 있죠. 물품 가격의 10%. 이거는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런 경제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해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물건 가격의 10%를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물품에 이 부가세가 붙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 건 아니에요. 그 면세 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물품도 있고. 근데 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건 뭐냐면 수출하는 물품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영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산다라고 칩시다.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를 한다고 치자고요. A라는 물건을 사와요. 이 A라는 물건은 A라는 기업, 그 A라는 물건은 사와가지고 국내에서 쓸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는 기업이 물건을 파는 기업한테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사온다고요. 근데 이 B라는 물건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할 거예요. 그러면 이 B라는 물건은 사올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으로 사올 수 있어요. 왜? 외국으로 수출할 거니까. 네. 이게 좀 어렵죠?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내국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적인 혜택이나 어떤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출 업체 A 말고 이 A 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B, C, D한테도 뭔가 대금에 대한 확보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줄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입니다. 그런 서류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수출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이드, 그러니까 약간 그 본래 거래에서 약간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자 둘 사이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사람이 물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기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산할 수도 있지만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서 제조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건을 어찌됐든 뭐 사왔든 아니면 남한테 공급받은 부품을 가지고 제조를 했든 뭐 어찌됐든 물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한 선박을 수배를 하고, 그럼 이건 지금 여기 강의 자료상으로는 해상 운송을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수배해가지고 이제 예약을 하고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제 뭐 컨테이너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그렇게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든 재래선을 이용하든 어찌됐든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거고, 이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나중에 인커텀스를 공부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 수도 있고 내가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선적하고 났으면 수출 통관해야 되겠죠. 수출 신고 해야 됩니다. 수출 신고. 그래서 수출 신고를 통해서 세관에 내가 이러이러한 물품을 얼마에 수출합니다 라는 것을 신고하고, 수출 신고하면 큰 뭐 문제 없다면 기본적으로 바로 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차 프로세스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물을 이제 외국으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 여기 강의 자료상으로는 24번 슬라이드와 25번 슬라이드에 컨테이너 화물과 재래 화물의 선적 절차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운송, 국제 운송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디테일한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만 확인하고 국제운송,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국제운송 파트 공부할 거거든요. 그 국제운송 파트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되겠지만
해상 운송은 크게 나눠봤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서 운송하는 방식이 있고, 벌크선이라고 하는 재래선, 컨테이너를 이용하지 않고 선박에 그대로 포장되어 있지 컨테이너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소위 현장에서는 필드에서는 벌크선이라고 하고 좀 다른 말로 뭐 살화물선, 재래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화물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느냐 아니면 재래선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나 절차가 다르다. 자, 그리고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류를 준비를 하는데 이 서류를 왜 준비해야 되냐면 보통 신용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때 그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해 주는 은행들이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서류예요. 서류를 요구해요. 신용장 거래는 우리가 신용장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게 되겠지만 서류 거래라고 합니다. 물품 거래가 아니라 서류 거래다.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대금 결제 방식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물품을 주고받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를 베이스로 도큐먼트를 베이스로 은행이 수출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수출자한테 돈을 주는데 신용장 발행은행,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의뢰를 받아서 수출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수출자한테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서류가 이런 거예요. 하나음, 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이거 외에도 26번 슬라이드에 있는 서류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거래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은행이 수출자한테 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서류를 수출자가 신용장 개설은행 혹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받은 은행에게 제시하면 수출자는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게 신용장 결제 시스템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서류들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 하지 않고 우리가 상무론 수업을 하나씩 진행해 가면서 다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수출자는 매입을 신청합니다. 보통 매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이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자한테 대금 지급을 하는 은행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 그래서 수출국에 안 있고 수입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이 관련된 서류들을 제시하거나 혹은 매입하거나 뭐 이렇게 인수시키거나 뭐 이런 등등의 활동이 필요한데 그러한 활동을 할 때 절차예요. 이 부분도 당연히 신용장을 공부할 때 언급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나는 신용장 방식으로 저런 서류들, 앞선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은행에 매입을 했고 그 대가로 대금을 회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제가 앞서 간세 환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간세를 왜 환급을 해주느냐? 그리고 이 내국 신용장에서 간세 환급은 제가 그 어떤 공급자로부터, 국내 공급자로부터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을 해서 제조 가공을 한 부품을 공급받았을 때 얘기를 했는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생산한 물건인데 A라는 물건인데 이 A라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재료를 수입을 해 왔어요. 그리고 그 원재료를 수입을 해올 때 관세를 납부를 했겠죠. 그 납부된 관세를 내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했다라고 하면 이 원재료를 수입해 올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관세환급제도입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여기서 더 나가는 내용들은 사실 상무론이 아니라 관세와 통관 수업에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뭐 여기 개별 환급, 뭐 이거 뭐 간이 정액 환급 이거는 관세 환급을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법에서 정해놓은 방법. 자, 그리고 뭐 이런 관세 환급 절차를 거쳐서 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후 관리가 있는데 이 사후 관리는 앞서 우리가 수출 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출 승인에서 했는데 수출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뭔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 근데 그런 물품들이 수출하고 나면 국가로부터 승인받아서 수출하고 나면 끝이다. 관리가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몇몇 주요한 물품들,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만드는 데로 전환이 되거나 하약을 만드는 데로 전환이 될 것 같은 굉장히 그런 위험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출 이후에도 그것이 제대로 수출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합니다. 사후 관리를 해요. 사후 관리.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수업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데 수출 절차를 보면 수출 절차 프로세스를 한번 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프로세스와 함께 제가 수출과 직접적인 무역 거래에 있어서 본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조금 사이드한 이렇게 좀 본류가 아니라 조금 옆에 있는 이야기들 조금 굳이 그 어떤 핵심이 아닌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절차로 갑니다. 이런 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공부하게 될 거예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이게 국제상무론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지만 교재들을 보면 무역 실무잖아요. 실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practice라는 거예요.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혹은 해외에 많은 수출입 기업들,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프로세스를 밟고 있어요.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품을 교환한다라고 하는데 무역 실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물품을 교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프로세스라고. 뭐가 하나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취득하는 어떤 경제적 활동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 물건을 판다, 물건을 만든다, 물건을 보낸다 이런 게 아니라 물건을 물건을 교환하고 물건과 대금을 교환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알아보고 국가로부터 승인도 받고 조달도 하고 공급업체로부터 대금 결제도 해주고 은행하고 내가 서류도 받고 서류도 주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운송업체를 컨택을 해서 물품을 선적을 하고 이 물품이 도중에 사고 날까봐 필요에 따라서 보험 계약도 체결하고 관세도 돌려받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팔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렬적으로 쭉 진행되는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역실무입니다. 무역계약, 대금결제, 국제운송,
해상보험. 이게 하나하나 따로 있는 일이 아니고 태스크가 아니고요. 그런 태스크가 아니라 무역 실무라고 하는 거는 수출자 혹은 수입, 오늘은 제가 이제 수출자의 시점에서 수출자의 입장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쭉 하느냐를 일방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런 무역 거래 당사자들이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처음 단계부터 하나 진행하여 가는 업무의 프로세스가 무역 실무라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이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각각의 당사자들이 그 단계에서 해야 되는 업무, 그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금 결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고, 운송은 어떻게 하고, 보험은 어떻게 하고, 관세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나는 제대로 했는데 혹 뭐 다른 사람이나 뭐 상대방이나 거래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까지. 그게 무역실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앞부분, 제가 수업 내용을 끊기 전에 앞부분은 무역에는 뭐 이런 무역들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수업을 끊고 나서 했던 내용들 있죠. 수출의 절차는 이거는 한번 그냥 그 내용의 디테일을 지금 이 2주차 강의 자료에서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뒤에 가면 다 나와요. 다 다시 나와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때 제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쭉 이야기한 프로세스, 이런 절차로 해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수출자의 입장에서 이런 무역을 내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어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오늘날 현재의 무역실무 프로세스는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장을 안 써요. 대금 결제 수단으로 잘 안 써요. 그런 대금 결제 방식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못해요. 쓰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안 씁니다.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뭐 서류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시대잖아요. 예. 많은 것들이 종이 서류에서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 혹은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내가 수출입하는 물건이 뭐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물건이 아니라면 수출 승인이나 뭐 사후 관리 같은 절차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프로세스라고 쭉 얘기하면서 나왔던 뭐 어려운 말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외우거나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나면 알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 학기를 다 공부하고 나서요, 14주차, 15주차까지 이제 우리가 수업을 나가고 나서 다시 2주차 강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그때 이게 더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영화로 치면 액자식 구성 내지는 수미상관형 구성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가 나 그런 영화로 가장 제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트와일라이트인가요? 그 흡혈귀 나오는 영화인데 무슨 거의 끝편이었을 거예요. 무슨 뭐 파트 2인가 뭐 브레이킹 던인가 저도 제목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그 어떤 선악 구도로 이렇게 대치를 하는데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이 선과 악이 막 피 터지게 싸워요. 죽일 듯이 싸워. 뭐 서로 막 죽고
뭐 난리가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상 속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을 딱 축약해서 요약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뿌려 넣는 거예요. 이런 거 해.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에 이제 스포를 당한 거지, 여러분들. 그리고 한 학기를 다 배우고 나면 이 지금 앞에서 한 내용이 굉장히 지금은 내가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좀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한 학기를 배우고 나면 그게 그거구나 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뭔가 이제 약간 몸풀기였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의 성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